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통합사회 올패스 통합사회 장승래 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통합사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영역이 있고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수업이 요점 정리가 되고 또 문제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통합사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이제 저희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 1강으로서 사회윤리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 사회윤리 영역에서 제가 꼽은 거로는 1단원, 4단원, 또 7단원, 9단원을 이렇게 꼽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에서는 인간사회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각 시대별로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정의와 불평등에서는 사회 속에서 정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또 정의로운 사회, 정의의 정의가 무엇이며 또 정의에 관련된 문제들, 어떤 것이 사회적 불평등 현상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문화와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태도가 무엇이며 그 문화에 의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문화가 있는지, 또 문화의 다양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문화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계화와 평화인데 어떤 것이 직접적인 평화고 또 어떤 것이 간접적인 평화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실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교과서의 먼저 기본 개념을 충실히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드리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수업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상 속에서의 개념 정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그 개념을 통해서 현 사회 문제에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는 거고요. 또 EBS라든지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학습지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분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고등학교 심학습이나 또 아니면 논술 수업 시간에서도 통합사회 교과서가 지금 상당히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현 시대적인 논술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랑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지 연결 고리들을, 또 연결의 허브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수업은 대치동과 방배동에서 각각 오프라인에서도 진행이 되는데요. 자, 대치동 본원에서는 이렇게 외대부나 여러 특목고와 또 근처 학교 학생들이 많이 내신을 하고 있고요. 이쪽 서초 방배 분원에서는 이 근처 학생들이,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사회의 만점을 위해서 이렇게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통합사회 1강을 좀 보시면요.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인데 각각의 이제 행복에 대해서 먼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탐구하기 전에 사회과학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관점을 두고서 바라볼 것인지, 이 관점이란 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작품을 이쪽에서 보는 부분, 앞쪽에서 보는 부분, 또 측면에서 보는 부분에 따라서 사과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서 문제점을 살펴보는지에 따라서 원인과 경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들이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시간적 관점인데요. 이 시간적 관점이란 것은 이렇게 어떠한 개념이나 또는 어떠한 제도, 또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왜 나타났는지를 시대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전 시대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나 이러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시간상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시간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이러한 그 시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과거와 현재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관점이 바로 시간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적 관점인데요. 이 공간적 관점은 어떤 문제가 나타난 그 사회가 형성 과정과 그 공간, 위치한 공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변해서 나왔는지, 또는 어떤 식의 원인이 그 공간에서 왜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관점은요, 주로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 이런 것들이 인간 삶에 어떤 식으로 사회 문제에 어떤 식으로 그 도취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관점이고요. 다음 사회적 관점은 어떤 문제점, 뭐 예를 들자면 그 4.19 혁명이라든지 6월 민주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 구조나 어떤 제도 측면에서 그것이 나와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시민의 권리나 의무, 이런 선상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 관점입니다. 다음 윤리적 관점이란 말은요, 현 시대 또는 그 시대 때 있었던 도덕적인 규범 속에서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지, 또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관점이 바로 윤리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다 살펴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요, 한 가지의 관점이 아니라 이 관점들을 다양하게 모든 관점을 다 통틀어서 살펴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즉, 여러 사람들이 코끼리의 각각의 부분,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있을 때, 그 각각의 부분을 만진 것으로만 코끼리를 판별하게 된다면 그 코끼리의 정말로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은 다 통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올바른 사회 문제의 원인, 경과,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통합적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행복의 의미와 기준인데요. 각각의 시대별로, 또 각각의 사회별로, 각각의 나라별로 행복의 의미와 기준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관점으로, 즉 아까 앞쪽에서 말한 시대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요, 서양 고대 그리스, 우리 서양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았냐면, 뭐 영하 300도 있지만 정복 전쟁이라든지 활발한 전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주로 교육의 목표가 바로 강인한 철인과 같은 육체를 기르고, 또 그것을 이성적으로 발전시키는 엘리트들의 교육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바로 능력을 최대 발휘할 수 있는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양 고대 그리스의 철학가들,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시대가 되고요. 그들은 아르테, 바로 탁월성에 대해서 추구하는 삶을 행복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서양 헬레니즘 시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고대 헬레니즘 시대가 나오는데, 마케도니아에서 인도의 간다라 지방까지 큰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헬레니즘 시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서양과 동양의 융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란도 했었고요. 서양과 동양이 서로 합치다 보니까 서양의 이성과 동양의 감수성이 합쳐지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나타났고,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전쟁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전쟁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고 하는 학파들도 많이 나오죠.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파라든지 이런 학파들이 나오게 되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으려고 하는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서양 중세 시대. 서양 중세 시대는 그리스도교 문화가 전래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 문화가 전래된 그 시기에는 신한테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신의 명령에 따라서 내 삶을 살고요. 도덕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산 이후에는 신이 있는 천국에 가기를 원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 모든 것이 중심이었던 시대고요. 신의 부르심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 것을 중시했던 행복의 중점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서양 중세 시대의 행복이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을 겪고 근대 시민 사회로 오게 되면서 서양 근대 이후에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바로 이 기본적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 존중 사상이라든지 천부인권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신분 예속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회 평등한 자유와 평등을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되었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인권이 점점 부상하는 시대가 바로 서양 근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요,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 경제적으로 이제 낙후된 지역이 있겠죠.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그 삶의 기준이겠습니까?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라든지 내전이 많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프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행복이 되겠죠.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 경제적으로만 안정이 됐다고 해서 삶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도 이전의 역설에서도 배우겠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고 한들 나 혼자면은 별로 재미가 없겠죠. 삶의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겠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만 가족과 함께 충분한 여가 또는 안정적인 평화, 이 상황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바로 따라와야 되겠죠. 다음에 정치적으로 혼란한 지역.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지역들이 많이 있죠. 어떤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난민들이 출현하거나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정치적 자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은요, 주관적일 수 있고요, 객관적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주관적 기준이란 말은 행복이 다른 사람한테는 행복한 거지만 나한테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한테는 행복한 거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관적 기준인데요. 자, 먼저 이제 주관적 행복의 기준은 바로 이렇게 크게 중요한 단어가 만족도. 이 만족도를 다른 말로 행복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내가 돈이 없어도 또는 불우한 환경일지라도 내가 그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행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주관적 기준이고요. 반대로 이제 객관적 기준은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내가 사는 지역은 어때야 되고, 소득은 얼마여야 되고,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이어야 되고, 또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때, 이럴 때를 행복한 삶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른 행복관이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탁월성을 추구하는 상태, 그것을 행복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고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 교육받았다. 그들에게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그 조직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인데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제시된 게 환경입니다. 질 높은 정주 환경. 즉, 양적인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내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 높은 정주 환경이 됐을 때 바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맑은 정신도 살 수 있고요. 풍요로운 정신 상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물, 깨끗한 물, 또 깨끗한 공기, 또 깨끗한 토양,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치안, 안전함,
또 보건, 위생시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질 높은 정주환경 이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적 안정인데 우리 택리지라는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책에서는요 생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안정적인 그 환경을 경제적 안정 환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용이라든지 고용 안정이라든지 최저임금 보장이라든지 이렇게 사회복지적인 부분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뭔가 안정적인 것이 필요한데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바로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는데 왜 필요하냐면 정치적인 안정이 됐을 때 바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받았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뭐냐? 바로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국가에서 권위주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다라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도덕적인 실천성이 강조가 되어야 하는데 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선과 공공선을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개인마다 도덕적 사고나 도덕적 감정, 도덕적 성찰, 이런 부분들이 잘 길러져야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사고나 감정, 성찰이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을 때 평화로운 사회, 안정적인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져서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스턴의 역설이라는 자료인데요.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소득이 일정한 이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면 행복감도 따라서 증가를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서는 행복감이란 것이 제자리를 걷게 됩니다. 연간 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 연간 소득은 증가하지만 행복감은 제자리로 또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꼭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행복감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즉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알 수 있죠. 아까 앞전에서 봤던 사회적인 부분, 또 윤리적인 부분, 또 뭐 인권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 알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되어야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1강을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며 시대별로 행복의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고 또 지역별로 행복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강이었고요. 이 1강 이후에 향후에 3강, 4강에서는 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올 패스라는 신념으로 통합사회에 대해서 향후 심학습이라든지 심학습과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또 이 심학습을 떠나서 또다시 이제 대학 입시에서 필요한 논술 시험에도 어떤 지문들이 어떻게 출제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사고를 가져가셔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현장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주로 이제 현장 수업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문과 많은 이야기들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통합사회 1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강 문제풀이 부분을 오늘 배운 부분에 대해서 문제풀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치동 방배동, 사당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카이 입시교육 통합사회 장승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